그쵸. 단 한 번 데려가면 끝이니까 엮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부모가 되어준다고 하셨으니 죽을 때까지 부모로 잘 살아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돈이고 뭐고 드릴 것도 없으니까 그쪽이 데려간 이상 손 벌릴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얘 데려가서 키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선생님이 혹여나 손을 벌릴까 기겁을 하며 아주 선을 긋더라고요. 아마도 제 양육을 빌미로 가져간 보험금을 행여 토해내라 그럴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보였는데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이 지긋지긋한 집을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제 정말 고모 식구와의 악연은 끝이구나 싶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특히나 그 진저리 쳐질 만한 고모부의 결벽증과 더 이상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니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지요. 그렇게 어렵사리 선생님 댁에 저는 가게 되었고 아늑한 집에 작은 방을 쓰게 되면서 정말 가족이 되었지만 제가 머리가 커서 쑥스러움에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도 못했고 호칭은 여전히 선생님이었습니다. 허나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지만 선생님의 자식들도 친척 형 누나들처럼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마음을 한껏 내려놓지도 못했네요. 늘 눈치 보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는데 저 혼자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보면 볼수록 오히려 선생님은 그런 저를 끄집어 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가 밝아질 수 있도록 웃을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셨죠. 정말 어떠한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단언컨대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은혜를 갚아드리려고 제가 할 수 있는 학생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예전 살아생전 우리 엄마처럼 과일과 간식들을 항상 준비해주며 제 곁에 넣어주셨고 몸 건강해야 한다며 한의원에 데려가 진맥까지 하게 해주신 후 보약까지 지어 먹이시더라고요. 너무 약하고 또래보다 작아서 내가 좀 신경 썼다. 빠지지 말고 먹고 밥도 남들보다 더 많이 먹어서 그동안 키 안 자란 거 한꺼번에 다 따라잡아야지. 많이 먹고 자고 공부를 꼭 안 해도 네가 좋아하는 일하면 선생님은 그걸로 만족하고 좋다. 라고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는데 정말 천사인가 싶었습니다. 부모님 외에 처음으로 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하늘에서 부모님이 이분을 보내주셨나 싶었죠. 그리고 제가 선생님과 함께 살며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무렵 선생님의 자식들, 제게는 형 누나들이었는데 모두가 저를 보러 같이 와주셨죠. 이날 심장이 너무나도 떨렸습니다. 당연히 저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가 저를 환영해 주었고 이제 늦둥이 동생이 생긴 것 같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잘 지내보자 진수야. 아버지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입양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같은 반 제자를 아들처럼 챙기실 줄은 몰랐는데 난 맘에 드니 편안하게 잘 지내. 이건 내 전화번호니까 알고 있고 언제든 필요하면 편히 연락해 라고 말해주었는데 솔직히 너무 오랜만에 가족의 정을 느껴봐서 얼떨떨했죠. 그토록 원했던 정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선생님께도 무척 감사했지만 저라는 사람은 마음을 내비치는 법을 잊어먹었던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표현에 서툴렀다는 것을 선생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에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늘 그 자리에서 사랑을 주셨죠. 이제는 정말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와 선생님은 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학교에 굳이 말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매일 아침에 같이 등교하는 모습과 동네에서 함께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이자 같은 반 친구 중 소위 나쁜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숨겨둔 아들이라더니 진짜였나 보네. 아주 딱 달라붙어서 다니는 게 생김새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부모님 돌아가셨던데 만약 안 돌아가셨으면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 전개된 거 아니야? 뭐야? 이 자식이. 선생님과 제 사이를 이상하게 오해를 해서 제게 물었고 달려들어 용기 없던 제가 큰 싸움을 벌였고 그런 물음 자체가 너무 듣기 싫었지요. 정말 그런 게 아닌데 다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눈물 나도록 싫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선생님께 굳이 말하지는 않았고 저 홀로 견뎌냈죠. 그러나 결국 소문이 돌고 돌아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갔고 앞장서서 확 내지르시더라고요. 그래, 진수 내 아들이다. 아들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내가 진수 보호자라는 것은 진실인데 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거냐? 이 철없는 녀석들아. 아기가 없는 건 알겠다만
이럴 시간에 아까운 시간 남 힘들게 하는데 쓰지 말고 너희들 자신의 인생에 도움되는 것이나 연구하고 쓸 생각해라. 알겠냐? 언제쯤 철들고 녀석들은. 선생님은 그렇게 쉽게 내 아들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죠. 아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쁜 친구들이 낸 오해의 소문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신 듯 했지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더 큰 이슈가 되었고 저와 선생님은 친구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놀림거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학교 생활을 하는데 흥미를 잃게 되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에게 괜히 제 존재로 인해서 피해가 된 것 같고 어쩌면 내 스스로가 불운을 몰고 다니는 존재가 아닌가 싶기도 했죠. 힘든 늪에 있었던 어려운 삶에서 하늘에서 선생님이란 분을 보내주셔서 황금빛 동아줄을 내게 내려주시는가 싶어서 저는 고민도 않고 덥석 잡았고요. 내가 살려고 살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야 행복해졌구나 싶었는데 다시금 힘들어진 이 상황에 나는 정말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당시 너무 어려서 제 생각이 얼굴에 드러나 보였던지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눈치 빠른 선생님께서는 저를 따로 부르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만나 정말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도 내가 있어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았으면 좋겠고 그치만 세상 사람 모두가 너를 좋아할 수는 없는 거야. 모두가 좋아하면 좋겠지만 꼭 너를 거스르는 애들 한둘은 있기 마련이고 네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기도 하는 게 세상이란다. 그런 세상에 매번 져버려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면 부모님께서 너에게 물려주신 귀한 인생을 의미 없이 살게 되는 거란다. 그러니 그 친구들의 말 하나하나 연연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당당히 살아갔으면 좋겠어.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미 제 상태 속에 알아서 결론을 내린 상태였기에 그때 막 사춘기가 왔던 건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런 약이 되는 선생님의 말씀마저도 너무나 싫고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온갖 모진 소리를 해버렸음에도 선생님께서는 묵묵히 제 말을 다 받아주시니 이게 뭔가 또 꼴이 났는지 자책감과 짜증이 동시에 나기도 하더라고요.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말라는 얘기, 고모부에게 숱하게 들어오며 반발심을 키웠는데 반항심이 생기면서부터 선생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고 나발이고 검은 머리 짐승 거둔 대가를 독특히 보여주게 되었네요. 이것저것 막상 다 귀찮아지고 잔소리도 보호도 필요 없었던 저는 성적이고 나발이고 일부러 다 망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선생님 지갑에 한 번, 두 번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번은 그토록 떨리던 일이 두세 번 연속해서 하게 되니 더 이상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겠더라고요. 선생님 지갑에 손댄 것을 계기로 계속 틈만 나면 습관처럼 반복하게 되었고 참 이상했던 것은 선생님은 너무 바쁘셔서 정신이 없으셨던 건지 제가 손댈 때 그때마다 항상 지갑이 두둑했어서 저는 그 돈을 여태 고모 밑에서 움츠려왔던 시간의 보상이라도 하듯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펑펑 써댔습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과감해지기 시작했죠. 온갖 말 들으면서 선생님 내에서 얹혀 지내는 것도 불편하고 이참에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의 이런저런 얘기도 들으면서 딴에는 완벽한 독립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철이 없고 기막힌 상황이었지만 그때 당시 저는 무서운 게 없었기에 급기야는 친구들까지 끌어들여 선생님께서 집을 비우신 틈을 타 귀금속들을 모조리 들고 도망을 나왔어요. 갖고 나온 귀금속들을 다 팔아서 당분간 생활할 돈을 마련하게 되며 저는 자유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집만 꾸려 나오면서 당연히 학교도 때려쳤고 돈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집 배달이나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죠. 제가 들어간 중국집이 숙식 제공이 되는 곳이라 거기서 먹고 살게 되었는데 직접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린 나이에 중국집 배달하면서 사람에게 무시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게 되고 심지어 숙식 제공으로 일한다는 것 때문에 저를 보호해줄 어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끔 임금체불도 당하는 그런 실정이 있어도 저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가끔 선생님 댁에서 지냈었던 따뜻한 날들이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과 살았던 기억보다 선생님 댁에서 살았던 기억이 좀 더 가깝게 느껴져서 그런지
선생님의 인자한 웃음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을 그리는 마음은 저도 모르게 나와 가끔 현실적으로 힘든 일에 삶이 버겁거나 외로울 때 공중전화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은 제가 한 전화인 것을 알았던지 진수 맞지? 지금 어디니? 돌아와라. 네가 언제 어떤 잘못을 했든 나는 너를 다 감싸 안아주고 덮어주고 싶어. 제발 다시 오려무나. 라고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앞에서 후회와 죄책감으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얼추 잘 지냈던 친구들과의 연락을 통해서 선생님은 저를 찾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셨던 게 보였지만 저는 조금씩 현실에서 독하게 맘먹고 살아가게 되었고 선생님과 감정을 조금씩 정리하며 아예 연을 끊고 쭉 살아버렸죠. 그렇게 몇 년 정도 20대 중반까지 그 중국집에서 먹고 살며 돈을 모으게 되었어요. 여기서 평생 살 수는 없으니 이때 작지만 저 혼자 지낼 수 있는 원룸 하나를 구하면서 중국집 일을 관뒀습니다. 집을 구한 근처에 치킨집이 있어서 그쪽에서 배달 일을 하며 살았어요. 배운 게 없다 보니 할 줄 아는 게 배달뿐이라 이거라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배달을 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편의를 위해서 배달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배달 기사들에 대한 복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늘 기사들이 부족했죠. 앞으로 세상이 더 발전해 가면 분명 배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 같았고 저는 그간 모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작은 배달업체를 하나 차렸습니다. 배달업체라고 해봤자 큰 사무실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기에 사업이란 걸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 예상이 적중했고 배달 기사분들에게 복지를 해드리며 업체를 운영하자 저희 업체를 통해 일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본 게 배달뿐이었기에 고충도 잘 알아서 그런 부분을 채워드리려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 진심이 통해 저는 큰 돈을 만지게 되었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제 명의 집을 산 것이었는데 늘 제 집이 없는 서러움을 견디며 살아서 그런지 자가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요. 대단한 집은 아니더라도 혼자 살기 충분히 넓은 집을 사고 나니 모든 걸 다 이룬 듯 행복했습니다. 이제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짭짤했고 저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지요. 물론 모든 걸 갖추게 되었지만 항상 가슴 한편에는 그리움과 외로움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이때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돈을 많이 벌어 떳떳해지니 그토록 피했던 동창회에도 너무나 간만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0대 초반을 지나고 있었죠. 동창회에 나가면서도 내심 선생님의 소식을 듣게 되진 않을까 긴장하며 나갔습니다. 동창들 삐껍번쩍한 제 모습을 보고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야 이진수 너 진수냐? 야 멋지다 너. 학교 때려치며 나가서 인생 망했을 줄 알았더니만 사업 제대로 성공했구나. 대단하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친구들은 저를 보며 성공했다고 멋지다며 좋은 소리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를 놀렸던 그 친구들은 동창회에는 얼씬도 하지 않은 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혼하고 망한 친구도 있고 돈 투자를 하다 망한 친구도 있고 거의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마냥 고소할 줄만 알았건만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어서 빨리 다시 일어나기만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동창들과 오랜만에 수다를 떨던 중 우연찮게 선생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때 우리 뒤 이으셨던 담임쌤 말이야. 너 집 나가고 좀 힘들게 사시긴 한 것 같았어. 그 후에 충격이 심하셨던지 쓰러지실 때 계단에 심하게 굴러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그것 때문에 허리와 다리 쪽 신경 부분을 잘못 건드려서 선생님께서 다리 수술을 크게 받게 되셨다고 하더라고. 재활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이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전처럼 다리를 잘 못 쓰신다고 하셔서 장애까지 얻으셨다고 들었거든. 거기다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자식 한 분이랑 같이 시골로 가서 요양차 계신다고 하시던데 그 후로는 잘 모르겠네. 뭐라고? 선생님이? 저는 뜻밖의 선생님이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는 말과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심장이 터질 듯 아파왔어요. 애들한테 조목조목 따져 물어 정보를 딱 캐내어서 당장에 선생님께 찾아가고 싶었지만 감히 염치가 없어서 고민을 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결국 저는 선생님의 반응이 그 누구보다 두려웠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 자신을 걸고서라도 은혜를 입은 선생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갔습니다.
물어물어 시골로 가게 되어 선생님의 댁을 찾아뵙게 되었고 저는 조심스레 초인종을 두어 번 눌렀죠. 낯익은 걸쭉해진 음성이 들려왔고 숨이 막힐 정도로 심장이 떨리는 사이 불편한 걸음걸이를 딛고 한 걸음에 대문까지 나오셨는데 정말 다리를 절고 계셨고 선생님의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죄스러운 마음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데 제게 편하게 웃으시며 다가오고는 그러시더군요. 너 이놈 자식 살도 붓고 멀끔한 게 살만한가 보다. 좋은 모습 보여주니 좋네 진수야. 그동안 건강하게 잘 산 것 같아서 내가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자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어렸을 적 제게 손을 내밀어준 선생님의 목소리와 변함이 없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혹여나 제가 가져간 돈이며 귀금속이며 그런 것에 대해 얘기하며 절 원망하거나 보상을 요구한다거나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개의치 않으시고 너무나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밝게 예전 같은 구원의 동아줄을 제게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저는 주섬주섬 준비한 동봉투를 꺼내 선생님께 드렸고 어떠한 말도 할 용기도 염치도 없어서 꾸벅 인사하고 도망치듯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제발 가지 마라 진수야. 이제는 돌아왔으니 우리 편안하게 옛 이야기 추억 삼아 떠들며 같이 시간 보내면 안 되겠냐. 단 몇 시간이라도. 네가 많이 궁금했었다. 너 그렇게 하루아침에 잃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알긴 하냐. 혹시 오늘은 찾아오지 않을까, 내일은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오는데도 여태 기다렸던 마음을 어떻게 이런 돈봉투로 해결을 보려 하냐. 이 무심한 녀석아. 이 돈 다시 가져가라. 필요 없으니까. 내가 바랬던 것은 너지 이까지 돈봉투가 아니란 걸 왜 몰라? 선생님은 성취도 않은 몸으로 몸을 떨며 오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울컥 감정이 올라와 다시 몸을 돌려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무릎을 꿇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못났어요. 주신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도 모르고 제 복을 제 발로 걷어차고 나가놓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 줄도 모르고 저 잘났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참을 오열하며 사죄드렸고 그런 저를 선생님께서는 주름지고 거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신 뒤 토닥거려 주신 후 이내 저를 일으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놀라운 게 이사온 시골 선생님 댁의 방 한켠에 여전히 제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예전에 제가 쓰던 방을 옮겨온 듯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리를 쩔뚝이시며 손수 제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싶으시다고 이어 제가 제일 좋아하던 선생님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해주셔서 따뜻한 눈물 젖은 밥을 먹었네요. 선생님과는 긴 시간 동안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고 선생님 눈빛은 참으로 절 기특한 아들 보는 듯 따뜻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 눈을 마주친 순간 결심했죠. 선생님, 아니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픈 곁을 지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기를요. 선생님이 구해주신 희망을 한 번 배신했으니 두 번은 못다한 은혜를 갚고자 그렇게 살고자 했습니다. 매주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서울과 선생님이 계신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뵈었고 처음에는 제 존재를 알고 있는 선생님의 아드님과 며느리에게 욕개나 먹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진심을 보이고 개과천선한 것을 드러내니 더 이상 저를 미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선생님 아드님께서 저를 툭 치시더니 무심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널 보면 꼭 당신 옛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다고 하셔서 더 자식 같다고 하셨는데 물론 핏줄로는 아버지도 아니고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께도 미안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끔은 아버지라고 불러드리면 좋겠다. 친자식인 내가 서운할 정도로 아버지가 너를 옆에 없을 때도 많이 챙기셨거든 라고 말했고 그 일을 계기로 정말로 저는 아버지인 것처럼 선생님을 가끔씩 아버지로 불러드렸습니다. 좋더라고요. 정말로 아버지가 생긴 것 같고 너무나도 든든하고 그분은 정말 은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어 저 역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같이 있으면서 여기저기 여행도 모시고 다니고 형님들이 바쁘시거나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선생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때면 제가 여태 본 돈을 어느 정도 드리며 위기에서 구해드리기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돈을 드린 것이 형님이 고맙다는 한마디로 퉁치고 다시 갚을 길은 없어 보였지만, 어찌됐든 제가 선생님의 돈과 돈이 될 것들을 가지고 나간 대가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을 곁에서 지키고 있네요. 선생님은 진심으로 여전히 제 걱정을 해주시고 저를 자식처럼 대해주시고 계시지만, 저와 너무 오래 떨어져서 살았던 탓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으신다고 친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가 친자식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아버지로 불렀다가 다시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네요. 그분과 완벽하게 제 부모 자식처럼 좋은 관계로 거듭나는 게 지금 나이가 들어 눈치가 빨라진 제게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께서 제 곁에 있어주니 고맙고, 얼마 후에 제가 결혼할 상대를 만나 식장에 갔을 때는 제 가족들이 되어주셔서 제 아버지로 혼주석에 앉아주시니 저는 이렇게 앞으로도 은혜를 주고받으며 선생님과 그 가족들과 함께 살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철없는 제 잘못 때문에 깨졌지만 두 번은 인연이 깨지질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